베트남님들 잘해줄 때 적당히 하세요. 지금 한국산 키트 받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나. 사태 파악 제대로 하시고요.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불교의 해민 스님의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험담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아주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그때 너무나 미안해지는 거예요. 복수는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최근 국제정세에서 이 말처럼 복수를 사랑으로 하는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베트남의 도를 넘는 처사에도 이번 사태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베트남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페페TV에서는 최근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모욕 사건들을 사실인지 알아보고 태극기 바이러스 합성, 5.18 세월호 희생자 모욕, 일제강점기 강제노역과 희생자들의 모욕, 현재 벌어지고 있는 베트남에서의 한국 모욕에 관해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베트남 양국 사이가 안 좋은 가운데서도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 이번 사태의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베트남 당국에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 VN 익스프레스는 박항서 감독이 이번 사태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베트남 당국에 5,000달러를 기부했다고 보도한 것인데요. 이는 베트남 환율로 약 1억 1,819만 3,360동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베트남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550만 동인 것을 고려했을 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박항서 감독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번 사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다며 나중에 다른 일로 도울 수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번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협회가 기획한 이번 사태 예방법을 다룬 영상에도 등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박 감독은 베트남에서 격리 중인 한국인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 박항서 감독은 한국에서 휴가를 마친 뒤 베트남에 복귀했으며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마쳤고 현재는 베트남 대표팀 구상에 한창입니다. 이런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최근 베트남 언론에서는 충격적이고 무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분은 좋았지만 당장 일이 없으니 박항서 감독은 더 낮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 베트남 스포츠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베트남 언론에서 전한 것인데요. 이처럼 박항서 매직 베트남 축구를 60년 만에 동남아시아 게임 축구 정상에 올려놓은 박항서 감독을 대하는 베트남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달라진 양국 관계를 반영하듯 박항서 감독을 바라보는 시선도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기부도 하고 확산 방지 예방법 홍보 비디오에도 출연하며 베트남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사태가 더욱 확산되면서 베트남도 경제적인 타격을 입자 현지에서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의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매체 베트남넷은 이번 사태로 전세계 축구팀들이 긴축 재정을 펴고 있다. 박항서 감독도 스스로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축구계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관중들과 선수들이 모여 경기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기가 중단되었고 유럽 명문 구단들도 축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재정적인 위기에 놓였습니다. 스페인 명문 구단 바르셀로나는 선수단 임금의 70%를 삭감했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보유한 이탈리아 세리에 유벤투스 역시도 임금 삭감에 동의했습니다. 베트남도 확진자가 늘고 있으며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베트남 언론에서는 기분은 좋았지만 당장 일이 없으니 박항서 감독은 더 낮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 베트남 스포츠를 위해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의 니시노 아키라 일본 감독이 이번 사태로 인해 급여를 삭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의 일본 감독은 스스로 연봉을 깎는데 박항서 감독은 왜 연봉을 다 챙기려는
것이냐며 핀잔 섞인 기사를 낸 것인데요. 베트남 축구협회는 이번 사태로 박항서 감독의 연봉을 삭감하는 일은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연봉은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대기업에서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세금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기업에서 받고 있는 연봉을 삭감하라는 요구가 나오자 이를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님, 떠날 때가 됐습니다. 물에 빠진 놈 살려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네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기질을 이번에 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아니, 협회에서 주는 것도 아닌데 지들이 왜 간섭이야? 세금으로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는지. 박항서 감독님, 빨리 그곳에서 탈출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이러는데 성적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될지. 감독님, 대우해 주는 곳으로 탈출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베트남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베트남 국민들은 사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기간에 생필품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VN 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와 제1의 경제도시 호치민 시민들은 일제히 마트와 시장으로 몰려 사재기를 해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비해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지 상인들은 매출이 이전보다 3배에서 4배 늘어났다며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가족들 몫까지 챙기면서 더 많은 생필품을 사간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식료품 재고가 충분하다며 국민들을 다독이며 일시적으로 마트와 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기간에도 유통업체는 계속 운영된다고 강조하고 생필품 재고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200여 매장을 보유한 사이공 오피도 평소보다 40%나 많은 생필품을 비축했으며 롯데마트와 메가마켓, 베트남 등도 40%에서 50%의 재고량을 늘려놓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인 캠페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베트남 현지에서는 2명 이상이 모이는 것이 금지되며 대중교통 운행도 금지되는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높은 강도로 자발적이라기엔 강제적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혼란스러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이 결국 이번 사태에 전국적 유행을 선언한 것인데요. 한국인들의 입국을 사전 예고도 없이 금지하며 푸대접으로 국제 간 외교 결례 논란까지 빚은 베트남은 결국 확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대중교통 운행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등 한층 더 강화된 통제책 실시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베트남 정부 공보와 베트남 뉴스통신 등에 따르면 웅우옌 수엄푹 총리는 강요회의에서 이번 사태 전국적 유행을 선언하자는 국가운영위원회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선언으로 베트남 각 지역의 대중교통 운행은 사실상 중지되며 주민들의 이동도 15일간 금지 수준에 가깝게 통제됩니다. 공무원과 국영기관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푹 총리는 거리와 해변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은 이번 사태와 싸우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각 부처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신속히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베트남 정부는 수도 하노이와 경제 중심지 호치민에 대한 전면 봉쇄 조치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푹 총리는 다른 나라 대도시처럼 하노이와 호치민을 봉쇄하는 것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두 도시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이번 결정은 자국 내 최대 규모인 박마이 병원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 대부분은 박마이 병원에서 일했거나 이 병원에 들린 시민들이라 당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베트남이 위기에 빠지자 대한민국이 나서 사랑의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으며 뒤에서 입에 담지도 못할 험담을 일삼는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 우리 정부는 진단용 키트를 빠르게 공수해 보낸 것인데요. 베트남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산 신속 진단 키트를 활용하며 이번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하노이, 박마이 병원 주변 10곳에서 한국산 신속 진단 키트 시범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은 현지 최대 병원인 하노이 박마이 병원과 관련한 집단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한국산 신속 진단키트를 활용해 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질병관리센터 부센터장은 하노이가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 진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산 신속 진단키트는 검사 결과가 10분 만에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우리는 5,000개의 신속 진단키트를 한국으로부터 받았다며 하노이의 다른 지역에도 광범위하게 한국산 신속 진단키트를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산 신속 진단키트의 인기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베트남이 이를 받아 쓴다는 건 한국 정부에서도 베트남에 각별히 배려해줬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가 터지자 대한민국 정부는 13개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정상이 먼저 대한민국과의 통화를 요청했으며 한국 대응 노하우 공유와 한국산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의 수출 또는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각국 정상들과의 전화통화 일정도 빼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하루 한 차례 이루어졌던 정상 간 통화 횟수를 늘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2월 20일 중국을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터키,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캐나다, 리투아니아, 에티오피아, 불가리아 정상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들 정상 간 통화에서 가시적으로 얻은 성과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급진적인 의견 접근 배경으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가 꼽힙니다. 당시 한미 정상이 이번 사태 협력을 통해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이번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제안으로 열린 주요 20개국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담긴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함께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 역시 대한민국의 외교적 성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번 사태 대응 능력이 국제사회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어 대한민국의 외교 행보가 힘을 받고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외교는 상호주의 원칙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외교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쏨디입니다. 이 소리만 들리면 숨겨진 세상을 찾으러 가야 할 것만 같은데요. 작년 이맘쯤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를 열광시킨 노래 Into the Unknown. 겨울왕국2는 개봉 전 사전 예약만으로 110만 관객을 돌파했었고 예매율은 무려 92%가 넘어 역대 애니메이션 중 최초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업체와의 콜라보레이션과 각종 굿즈들은 어린이는 물론 어른이들 사이에서도 크게 신드롬이 됐었죠. 겨울왕국 시리즈 외에도 디즈니의 작품은 선보이는 족족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끌며 남녀노소 여러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디즈니 했을 때 어느 캐릭터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다양한 캐릭터들이 떠오를 테지만 아무리 그래도 디즈니의 심벌 캐릭터 미키마우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키마우스는 세계 최초의 발성 애니메이션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이후 디즈니의 성공을 이끄는 주요 캐릭터가 됐죠. 그런데 놀라운 건 전 세계로 나가는 디즈니 제품의 모든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의 캐릭터를 그리는 아티스트는 2명이라고 해요. 즉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미키와 미니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단 2이란 겁니다. 심지어 그 둘 중 한 사람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데 대체 한국과 한국인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 건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키마우스를 공식적으로 그릴 수 있으면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2명 중 1명인 주인공은 바로 한국 출신의 디즈니 수석 캐릭터 아티스트 김미란 씨입니다. 김미란 씨는 12년째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를 그려오고 있는데요. 그는 월트 디즈니 이매지니어링의 컨슈머 프로덕트 부서에서 수석 캐릭터 아티스트로 일하며 디즈니 캐릭터 아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백설공주,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같은 디즈니 대표 공주들과 픽사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그리고 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데요. 전 세계 2인에 들기 위한 그의 노력은 정말 예사롭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1990년대 후반 캐릭터 아티스트와는 다소 접점이 없는 생물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이 의사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지만 사실 그에겐 애니메이션이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형 서점마저도 애니메이션에 관한 제대로 된 책 한 권이 없었죠. 게다가 인터넷이란 개념도 생소하던 PC통신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정보를 찾을 길도 없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배우고 싶었던 그는 부모님께 유학을 가겠다며 어학원 등록증을 미국 명문대 합격증이라 속이고 과감히 미국으로 향했죠. 그야말로 무대책, 무작정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지만 그저 할리우드가 있는 LA로 가면 뭐라도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국 영화관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을 보게 되었고 이후 서점에서 알라딘 굿즈 책을 살펴보니 스태프 전원이 모두 같은 학교를 나온 것을 알게 되었죠. 그 학교는 디즈니가 세운 예술학교 카라츠였는데요. 이 사실을 깨닫고 김미란 씨도 이 학교에 입학하고 싶었지만 그림에 대해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죠. 이때 한국인의 불타는 열정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빠른 스피드까지 펼쳤죠. 기초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미친 듯한 속도로 1년 만에 카라치에 입학했고 단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한 겁니다. 졸업 후 그는 워너브라더스에 입사해 벅스버니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톰과 제리 캐릭터를 그리다 드디어 그가 꿈꾸던 디즈니에 입사했습니다. 꿈과 희망이 상징 같은 디즈니에 입사했지만 디즈니의 수준은 너무나도 높았죠. 캐릭터를 그리는 데 있어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캐릭터를 하나 그리는 데 있어 눈과 눈동자의 위치나 크기, 눈 사이의 거리, 이마의 길이, 얼굴 라인과 모양, 크기, 몸의 비율, 손발의 크기, 팔다리의 두께와 길이 등 지켜야 할 규칙이 100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깐깐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디즈니가 인기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서도 애니메이터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1년이 넘도록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디즈니 철칙에 따라 노력하고 또 노력했죠. 그렇게 30년 동안 디즈니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유일하게 담당했던 제프 쉘리 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프 쉘리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미키마우스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고 해요. 미키마우스만큼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안 맡긴다. 그의 말을 들은 김미란 씨는 오기가 생겨 이번엔 미키마우스를 1mm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그려낼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프 슐리는 김미란 씨의 미키마우스를 보며 이렇게 말했죠. 저거 내가 그린 건가? 아님 미란 씨가 그렸나? 이렇게 그는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만 그릴 수 있는 미키마우스에서 또 다른 1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노력으로 김미란 씨는 자신이 꿈에 그리던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아티스트가 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김미란 씨뿐만 아니라 디즈니에서 꿈을 그리는 한국인이 더 있습니다. 최영재 애니메이터는 디즈니 스튜디오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 스태프인데요. 그는 한국 브랜드 구두 디자이너로 시작해 애니메이터의 길을 걸은 인물로 독특한 이력만큼이나 라푼젤, 겨울왕국, 주토피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며 영화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디즈니 스튜디오 전체 인원이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 1%가 한국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스태프들은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이 두드러진다며 긍지를 보여줬죠. 또 캐릭터 디자인 슈퍼바이저 김상진 씨는 1995년 디즈니에 입사해 약 20년간 라푼젤, 볼트, 공주와 개구리, 치킨 리틀, 타잔 등 굵직굵직한 작품들을 도맡아 왔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에 눈보라를 일으켰던 겨울왕국에서 서로 닮은 듯 다른 상반된 매력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킨 엘사와 안나의 어린 시절과 두 자매의 부모님인 왕과 왕비를 디자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연 캐릭터들의 자연스럽고 다양한 얼굴 표정들 역시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죠. 디즈니에서 작품을 펼치던 그는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인 크루들과 이름을 걸고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그 대표작이 바로 작년 7월 25일 개봉했던 레드슈즈입니다. 레드슈즈는 그림과 내용 그리고 영어 대사로 이루어져 있어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순수 한국 애니메이션입니다. 2003년 애니메이션 원더풀 데이즈의 컴퓨터 그래픽을 담당한 홍성호 씨가 각본과 연출을 맡았고 앞서 소개했던 겨울왕국, 모아나, 주토피아 등에 참여한 김상진 씨가 캐릭터 디자인과 애니메이션 감독을 맡았습니다.
레드슈즈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의 차관에 이야기를 새롭게 비틀어 독특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법의 빨간 구두를 신고 미인이 된 스노우와 저주를 받아 초록 난장이로 변해버린 일곱 왕자의 모험담이 담겨있죠. 이 애니메이션의 묘미는 누구나 아는 동화를 비틀어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한 겁니다. 예쁘고 날씬한 외모의 백설공주가 유리관 속에 누워 수동적으로 왕자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레드슈즈에서 공주는 통통한 외모로 전통적인 미인상과는 거리가 있으면서 불의에 맞서 싸우는 캐릭터입니다. 이를 통해 레드슈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깨우치는 스토리로 마니아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런 호평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극장가까지 넘어가 활약했습니다. 작년 9월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독일, 홍콩, 러시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연달아 개봉을 시작했죠. 팬데믹으로 인해 극장가의 암흑기가 시작됐음에도 굴하지 않고 올해까지 총 70여 개국에서 배급을 시작하며 세계 일주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24일 폴란드에서 극장 박스오피스 성적 130만 달러로 애니메이션으로서는 드물게 큰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7월 2일 호주에서는 254개관에서 개봉해 개봉 3주차 만에 박스오피스 98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힘을 과시했죠. 이어 그 다음 날인 3일 스페인 214개관에서 개봉해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각 대륙의 성공에 힘입어 프랑스에서 약 300개관에서 개봉해 호평을 얻기도 했는데요. 이 외에도 7월 말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지역에서, 가을에는 터키, 인도, 체코, 헝가리에서 개봉을 했고 2021년에는 일본에서의 개봉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은 화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캐릭터로 전 세계에 그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기상어입니다. 유튜브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애니메이션 캐릭터 아기상어는 지난해 해외에서 800억 원 이상을 벌었죠. 또 뽀통령으로 통하는 뽀로로는 로열티 연간 수입만 1조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렇게나 강력하고 단단한 힘을 보이는 수많은 인재와 지적재산권으로 국산 애니메이션 시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많은 인재들이 자꾸만 해외로 빠져나가는 씁쓸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정부에서 애니메이션 시장에 대한 지원을 조금만 더 강화한다면 한국은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분명 크게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언제나 한국의 새로운 도전 K-컨텐츠를 응원합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왕자의 모험담이 담겨있죠. 이 애니메이션의 묘미는 누구나 아는 동화를 비틀어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한 겁니다.